그것은 잊혀진 역사였다. 사라진 왕국과 함께 수천 년 세월 동안 잠들어 있었던 거대한 바윗돌들. 그러나 오랜 침묵을 깨고 그 고인돌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문자로 남겨진 역사 기록이겠죠. 하지만 먼 옛날일수록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 마치 퍼즐 게임을 하듯이 당시의 시대상을 추정해 나가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고인돌을 통해 아득한 옛날의 역사를 되살려보고자 합니다. 고인돌, 돌을 고여 만든 구조물이라는 뜻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북한을 통틀어 4만 기가 넘는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평양 인근에는 14,000여 기가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고인돌은 아무 의미 없는 거대한 돌덩이로만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이것이 고대인들의 무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안에서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 고인돌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당시의 시대상에 관해 많은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과연 이 거대한 돌무덤은 누구의 것이며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또 당시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남도 용강군 석천산. 산 전체가 많은 고인돌로 뒤덮여 있다. 크고 잘생긴 고인돌부터 평범한 바위처럼 보이는 것까지 다양한 고인돌이 한데 모여 있는 군락이다. 석천산 1호 고인돌. 육중한 덮개돌과 4개의 고인돌이 축조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고인돌의 모양새나 규모에만 호기심을 가질 뿐 이 거대한 바위들의 존재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고인돌 속에서 사람의 뼈와 부장품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이것이 무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고인돌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와 채석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고인돌 축조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14,000여 개 이르는 고인돌이 남아있다고 알려진 평양 인근. 그중에서 강동군 문흥리의 고인돌 유적을 찾았다. 고인돌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북한의 석광준 박사가 취재팀과 동행했다. 문흥리 1호 고인돌은 탁자 모양으로 육중한 덮개돌을 2개의 날렵한 고임돌이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3호) 고인돌 속에는 사람의 손가락뼈 10여 점이 발견됐다. 취재 당시 덮개돌은 없어진 상태였지만 수천 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고임돌들은 이 고인돌이 매우 튼튼하게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거임돌, 뚜껑돌의 압력으로부터 거임돌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초 시설을 아주 치밀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홈을 파고 거기다 고임돌 이거 2m 70인데 높이가 2m 70짜리 그리고 두께가 45cm입니다. 이런 육중한 돌을 세우고 좌우 옆에 그 공간에는 이 베개통만한 돌들을 딱딱 이렇게 이를 맞물려서 쐐기를 박아였습니다. 고인돌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치밀한 기초 공사가 필요한 구조물이다. 아래쪽에 고임돌을 세운 후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 모양의 고인돌. 북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북방식 혹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불린다. 북방식 고인돌이 시신을 지상에 놓아두는 데 반해 또 다른 유형의 고인돌은 땅을 파고 무덤방을 만든다. 이런 고인돌을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덮개돌만 노출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고인돌처럼 보이지 않는다. 무덤방 위에 커다란 괸돌을 올린 후 주위에 돌무지를 쌓고 다시 덮개돌을 올려놓는 것을 바둑판식이라고 하는데 주로 남한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고인돌이 우리나라 전역에 혼재하고 있는데 남한 쪽에서는 주로 남방식 고인돌이 발견되다가 중부지방을 넘어서면서 초대형 탁자식 고인돌이 점차 많아진다. 북한에 있는 노암리 고인돌, 덮개돌의 길이가 8m, 두께가 70cm로 거대한 탁자식 고인돌이다. 이 같은 초대형 탁자식 고인돌은 북한 지방을 지나 중국 요동 지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 요동, 이 두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모양의 고인돌들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취재팀은 중국 해성시에 있는 고수석촌으로 향했다. 이 마을에 있다는 초대형 고인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叫那个固守石村呐，你给说一下。这固老石就是以那个石棚子起的，哦，在哪儿啊？就在那个村上的南边那个山上， 저쪽에. 어. 再指一下。在那边。 산 위에? 고인돌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이 고인돌은 마치 벽돌을 쌓아놓은 듯 반듯하게 다듬어진 모습이다. 요동 지방의 고인돌 유적들 가운데 축조 기술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성 성목성 고인돌은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로 북한의 고인돌과 그 생김새가 매우 닮아 있다. 탁자 모양의 북방식 고인돌이 그 한반도 서북지방과 요동 지역에서 이게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양 지역 간에 어떤 주민 집단이 같은 계통의 주민 집단이 살았음을 알 수 있고 어떤 일정한 어떤 정치 세력의 분포가 그 어떤 이 양 지역 간에 유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등성 위에 홀로 우뚝 서 있는 고인돌.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낮은 구릉지대에 그 높은 그 봉우리 위에 이렇게 하나가 딱 있으면서 반경 한 1, 2km 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그 단독으로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청동기 시대 초기에 그 어떤 이 일대에 살았던 어떤 지배자의 어떤 무덤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요동 지방에 걸쳐 존재하는 초대형 탁자식 고인돌. 이 거대한 고인돌들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을까? 또 이 고인돌을 만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평양시 상원군에 있는 장리 고인돌. 형태면에서 매우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 장리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 중에서도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돌 축조 기술도 이전에 비해 발전된 모습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고임돌의 생김새로 고인돌의 발달 정도를 나누는데 후기로 갈수록 고임돌의 윗부분이 날렵해진다고 한다. 장리 거인돌에서 늦은 거인돌의 말기적 특징이라는 건 이 거임돌을 보십시오. 거임돌이 양쪽에 있는 거임돌이 두께가 보통 중에 한 5cm 됩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서 뚜껑돌하고 결부된 여목 여기에 와서는 칼등처럼 얇게 만들었다고 보죠. 이건 구조역학적으로 뚜껑돌의 중력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끔 벌써 타산을 한 겁니다. 석광준 박사에 따르면 고인돌의 축조 시기에 따른 변화는 또 있다. 후기로 갈수록 고임돌이 땅속으로 더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위에서 누르는 힘이 커지더라도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건물을 지을 때 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지하를 더 깊게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고인돌의 출입문에 해당하는 문돌 역시 점차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처음에는 고임돌의 네 방향을 모두 판돌로 막았지만 후기로 오면 작은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이 문돌만 여닫게 됐다. 그렇다면 덮개돌은 어떻게 올려놨을까? 먼저 고임돌 주위에 흙을 메워 언덕을 만든다. 그 위로 덮개돌을 끌어올린 다음 주변의 흙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하나의 고인돌이 완성된다. 이 정도로 초대형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야 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만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 세력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중국 보란점시의 고인돌 유적을 찾았다. 이곳에 있었다는 고인돌들은 현재 대부분 파괴된 상태였지만 지난 1980년대 이곳에서는 모두 9개의 고인돌이 조사됐다. 그중 6호 돌무덤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무덤 아래쪽에서는 그릇 2점이 출토됐는데 평안북도 미송리에서 제일 먼저 발견됐다고 해서 미송리형 톡이라 이름 붙여진 톡이들이다. 그리고 무덤 위쪽에서는 비파형 청동 단검 한 자루가 발견됐다. 그 고조선의 어떤 문화적 지표로 미송리형 토기와 비파형 동검을 듭니다. 그런데 이 쌍방 지역에서는 검날 그 중간에 그 마디가 앞쪽에 있는 초기 비파형 동검하고 미송리형 토기도 초기 형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조선의 어떤 세력 분포 범위를 우리가 미송령 토기와 비파형 동검을 얘기할 때 초기 단계에 어떤 고조선의 어떤 세력 범위와 관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은 우리의 국립박물관과 같은 곳으로 북한 지역에서 출토된 중요한 유물들이 모두 전시되고 있다. 미송리형 토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토기는 같은 시기의 중국 토기와는 그 모양새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출토 지역 또한 북한과 중국의 요동 일대로 국한돼 있어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비파형 동검은 그 모양이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역시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로 손꼽힌다. 미송용 단지가 나와, 그다음에 비파형 창굿을 비롯해서 돌관 무덤에서 비파형 단검이 나와, 그다음에 일괄 고조선식의 유물로 보던 여러 가지 청동 도끼, 그다음에 청동 방울, 지연은 요 얼마 평양성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원 1호 고인들에서 두 사람이 어깨를 겹고 교회를 하면 청동 교회가 나. 이럴 정도로 고조선식의 대표적인 유물로 찍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고인들에서 많이. 이러니까 이게 고조선의 유적이다,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수천 년 전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형 토기를 사용하며 거대한 고인돌로 무덤을 만든 나라가 있었다. 북한에서 요동 지역에 이르는 거대한 세력을 형성한 왕국, 바로 고조선이다. 고인돌을 만들었던 시대라고 하면 흔히 미개한 원시 사회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펴본 것처럼 고인돌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시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미 청동 제품을 만들어 쓸 줄 알았던 청동기 시대였죠. 고인돌에서 발견된 이 비파형 동검은 당시 사람들이 청동과 같은 금속을 다룰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기술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고조선의 유물이 상당량 확보돼 있다. 해방 이후 진행된 대규모 발굴의 성과다. 여러 가지의 청동기 유물들과 함께 거푸집도 발견돼 청동 제품의 제작 방법을 짐작케 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청동 거울이다. 우리나라의 청동 거울은 대부분 원이나 직선 등 기하 문양을 사용해 동물 문양을 즐기는 중국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조그마한 공간 속에 빼곡히 새겨놓은 섬세한 문양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잔줄무늬 거울은 이름 그대로 줄무늬가 잘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쪼아서 만드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돌에다가 그 무늬를 새겨가지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게 너스에 물을 부어서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 거울 자체도 세밀하거니와 돌에다가 그 찬 무늬를 만든 그 세공 기술이라는 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공예가들도 만들기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공 작업을 우리 조상들은 벌써 해냈단 말입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잔줄무늬 거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주조수를 자랑하는 것은 숭실대 박물관에 소장 중인 국보 141호 잔줄무늬 거울이다. 직경 20cm가 채 안 되는 공간 속에 무려 14,000여 개의 원과 선이 그어져 있어 최고의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 하나의 굵기는 0.3mm. 그러나 어디 한 군데도 일그러진 데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선의 홈의 깊이가 0.06m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양을 직접 새겨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새긴 것이 아니라면 옛 사람들은 어떻게 이 거울을 만들었던 것일까? 청동 거울 복원 실험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보았다. 세로 무늬 속에 들은 직선들, 그것들도
그 한 선 한 선 자를 대고 그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제도기구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심원의 경우에는 그 콤파스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콤파스로 하나하나 그린 게 아니고 기다란 콤파스 그 기둥에 그 가는 침들을 거기서 배치해서 한 번 돌림으로써 그게 다 이루어지도록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도안을 얻기 위해 사진을 4배 확대한 뒤 트레이싱 페이퍼를 대고 작업했다.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맡겼음에도 꼬박 2주가 걸렸다. 완성된 도안을 가지고 청동 거울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거울이 만들어질 당시에 전통적인 방법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워 현대 기술을 동원하기로 했다. 먼저 도안을 원래 크기로 축소해 플라스틱 필름에 복사했다. 이것을 다시 동판 위에 올려놓고 복사를 하면 동판에 무늬가 새겨진다. 이 동판을 특수 용액 속에 넣으면 복사된 자리에만 용액이 묻게 되는데 이것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면 그 부분만 부식하게 된다. 이 같은 방법은 동판에 문양을 새기는 기술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가장 정밀하다. 이렇게 만든 어미 거울을 이용해 전통 방법으로 주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나라 주물유기 분야의 무형문화재인 김근수 옹의 도움을 받아 실험에 나섰다. 먼저 구리와 주석 등의 합금 비율부터 맞춰야 했다. 29%쯤 들어간 거예요. 주석이? 네, 주석이. 예. 그러니까 그게 늘어날 정도로 주석을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어도 물건이 안 되잖아요.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그 비율을 잘 맞춰야 되겠네요. 네. 금속이 녹을 수 있는 온도까지 가열하기 위해서는 풀무질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고조선 시대에도 이미 풀무질 기술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제 가지고 온 본을 이용해 주조틀을 만들 차례다. 이게 주물사니까 이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물틀의 재료 가운데 입자가 가장 고운 것으로 알려진 개토를 사용했다. 섬세한 줄무늬를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암틀을 만들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틀을 만들면 주물틀이 완성된다. 이제 본을 빼내고 쇳물을 부어주는데 쇳물은 온도가 중요하다. 온도가 조금만 높거나 낮아도 식히는 과정에서 깨지기 때문이다. 청동 거울을 찬물에 식히는 것으로 중요한 작업은 모두 끝이 났다. 현대의 기술과 전통 주물 기법을 총동원해 완성한 복원품.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상당 부분에서 뭉개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고조선 시기에 만들었던 실물하고 이렇게 비교 평가 한번 해주시면 어떠나요? 글쎄 뭐 신비에 가까워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저희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만들려면 뻔이 있어야 되는데 이 뻔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첫째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2~3천 년 전에 만들어진 청동 거울을 복원하는 것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다만 이 거울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합금술과 주조술은 물론 불을 다루는 기술까지 고도의 기술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의 기술로도 복원할 수 없는 고조선 시대의 첨단 하이테크. 청동 거울은 당시의 지배 세력들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들 지배 세력이 거주한 곳, 즉 고조선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 지난 1990년대 초 북한 통일거리에서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기초공사를 하던 중 기원 전후 시기의 무덤 3,000여 기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거는 한 3,000기. 우리 발굴한 건 2,000부터 한 2,300개 했을 거예요. 발굴된 유물 중에는 일부 중국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물들이 고조선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청동 단검이었다. 검의 몸체가 길고 뾰족한 이 단검은 통일거리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무덤에서 출토됐다. 청동부기가 당시 지배계층의 전유물이라고 볼 때 이곳이 그들의 집단적인 무덤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유물들을 토대로 현재 북한에서는 평양을 고조선의 중심이었다고 보고 있다. 문헌 기록들이 대부분이 평양으로 보고 또 후세 사람들이 평양을 고조선의 수도로 인정했다는 것. 다음으로는 서북조선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는 과정에 고조선의 유적과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서북조선이 고조선의 중심지, 고조선이 성립되고 고조선이 그 발전하였던 이 기본 본고장이라는 이러한 견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발굴된 세형 동검의 80% 이상이 평양 주변에 집중돼 있어서 이 검을 사용하던 시기 평양이 고조선의 중심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세형 동검을 사용하던 시기는 기원전 4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또한 세형 동검이 발견되는 지역은 청천강 이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최근 북한 학계는 대동강이 평양 지역의 고조선의 중심이었다 이런 그 학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동강 지역의 고조선의 후기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학계의 많은 그 유적 발굴의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초기 중심으로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평양 지역, 대동강 지역에서는 고조선의 후기 유적, 세형동검 이런 것은 많이 발견되지만은 초기 유적인 미성령 톡이나 그다음에 비파양 동검 같은 것은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파형 동검의 경우 평양 근처에서는 소수만이 발견됐고 대부분 요동지방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미송리형 토기도 마찬가지다. 압록강 이남보다는 그 이북 지역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중국 요뇽성 본계시. 주변으로 태자하가 흘러 예로부터 생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1995년 이곳 소학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발굴이 있었다. 학교 건물 뒤 공터에서 기원전 무덤들이 발견된 것이다. 哪年挖掘的？挖掘的时候是95年。95年。哦。 95年的7月份。几个？一共几个？4个。4、5个。4、5个。4、5个的。哦。就是石板。石板砌的棺木。哦。还是除了这个瓷罐之后，还有2把就这么长的青铜短剑。青铜短剑。正好佩戴在这个位置，就那个地方埋了一具尸体哈，就这么一尸体周边，2把青铜短剑掐的就是在手的两侧。咱讲当时这个人物也是个人物。 발굴 이후에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당시 상황을 그래픽으로 복원해 보았다. 양손에 청동 단검을 쥐고 있는 유골이 발견된 곳은 가장 서쪽에 있는 무덤이었다. 그런데 이 검은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을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그 요동 지역의 그
후기 청동기 문화라 할 수 있는 점토대토기와 비판동검 말기 그 형태의 그러한 어떤 그 동검의 어떤 그 공방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고조선의 한 연맹체에 속했던 한 그 지배자 또는 그 지역 집단이 존재했던 그런 것을 말해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계 유적의 동검은 세형 동검이 비파형 동검을 계승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다면 비파형 동검의 출토지를 따라가 보면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요녕성 심양시. 이곳에서는 유독 청동이란 말이 여기저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为什么这里叫青铜出货市场啊？有青铜短剑。啊？出土青铜的短剑，他就因为那个墓可能是搁这边起的名呗。就离这嘎不远有个青铜短剑墓啊。啊，青铜短剑墓。对。 청동 단검이 발견된 자리는 정가와자 유적이라고 불리는데 취재팀이 찾아갔을 당시에는 박물관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박물관은 폐쇄된 상태였고 취재진의 접근도 금지됐다. 하지만 건물 외관에 그려진 그림들은 이곳에서 비파형 단검과 청동 거울이 발견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가와자 유적의 발굴 당시 사진이다. 인골의 다리뼈 부근에서는 청동 단추가 발견됐는데 이 단추는 당시 지배 계층이 갑옷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초기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다량의 유물들은 이곳이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파형 단검과 더불어 요동지방에 초기 고조선의 수도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초대형 고인돌이다. 요동지방에서 발견되는 이런 초대형 고인돌들은 단순한 무덤 이상의 종교적 기능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요동족에 있는 고인돌이 전형인데 그 요동족에 있는 고인돌은 큰 신전입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은 거기에 채색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이거 중국 학자들이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족장의 무덤이 아니라 왕궁의 신전적 기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동지방에 있는 고인돌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계주시 석풍산 고인돌. 길이 8m 60cm, 너비 5m 70cm로 작은 집 한 채만한 크기다. 고인돌의 재료는 화강석인데 매끈하게 잘 다듬은 상태였다. 언제 그린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인돌 내부의 천장과 정면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로는 최근까지 제사를 지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같은 정황들은 이 고인돌이 오랫동안 제단의 역할을 했음을 말해준다. 대석교시에 있는 또 하나의 고인돌. 산 위에 우뚝 솟아있는 이 고인돌은 한눈에 보기에도 웅장한 규모, 멀리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거대하게 만들어졌다. 축조 당시는 물론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이었을 거대한 고인돌은 수천 년 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채 묵묵히 고조선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사실 고조선에 관해서는 문헌 기록이 빈약한 데다
유적들이 주로 중국과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상태라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고조선은 요동과 한반도에 걸친 넓은 세력권을 형성하고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이어온 나라였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조선의 세력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또 그 속에서 살던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 역시 고인돌 안에 있습니다. 평양시 상원군 귀일리에는 매우 특별한 고인돌이 하나 서 있다. 덮개돌의 길이가 10m 가까이 되는 대형 고인돌이다. 이 덮개돌에는 수십 개의 구멍들이 뚫려 있어 그 용도를 놓고 오랫동안 의견이 분분했었다. 그런데 최근 이것이 별자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전문가들도 달려들어서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거인돌 무덤 뚜껑돌의 홍구멍자리가 결국 거인돌을 축조할 그 당시에 하늘에서 나타나곤 하던 별자리를 재현한 것이다. 북한 학자들에 따르면 남쪽 하늘에서 나타나는 남두 육성을 중심으로 30여 개의 별자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제일 큰 구멍, 이것을 연결해 놓고 보니까 말하자면 바가지처럼 손잡이와 함께 바가지가 달린 것처럼 이런 별 도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 하게 되면 별 바가지처럼 되는데 별 여기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루가 생긴 이 부분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문학자들이 현대 천문도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얘기를 하면 남두 육성, 남두 육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별자리를 그렸다는 것은 천체를 관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인돌 시대의 사람들은 왜 하늘을 관측하고 별자리를 새겼던 것일까?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 취재팀은 특이하게 생긴 유물을 하나 발견했다. 나무로 만든 농기구였다. 평안북도 염주군에서 출토된 이 후치는 높이와 길이가 각각 70cm였는데 땅을 파는 도구로 짐작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농기구일까? 농업박물관.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전통 농기구들이 전시돼 있다. 이건 북한 지방에서는 후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남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쟁기의 형태죠. 이것은 늪쟁기라고 그래가지고 깊이가리가 아니라 아마 밭을 타게 된 그러한 쟁기로 보입니다. 앞에서 이제 이 멜빵에 어깨를 메고 후치는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강원도 일부 산간지방에서는 대개 인제 혈리라든지 또 평창, 진부 그쪽에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청동기 시대의 농경과 관련해 흥미로운 유물이 있다. 바로 농경문 청동기다.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청동기의 뒷면에는 특이하게도 농사와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곡식을 항아리에 저장하는 모습이다. 괭이를 들고 작업하는 사람의 모습. 따비로 보이는 농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보인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것은 고랑과 이랑이 구분돼 있는 밭의 모습이다. 고랑을 따로 만들어서 어떤 이 효율적으로 잡초를 제거한다거나 또는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작물을 열을 지어서 쭉 재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나중에 어떤 수확이라든지 그런 데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집 자리로 알려진 평양의 남경 유적에서는 벽시가 발견돼 그 시대에 이미 벼 농사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벼 농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울산 무거동의 청동기 유적. 이곳에서는 2600년 전에 논자리가 발견됐는데 논뚝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에 물을 댄 흔적도 보이는데 논과 논 사이에는 길을 열어놓아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농사의 수준은 아주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건 이제 기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물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고려하게 되는 거죠. 역시 아마 어떤 그런 환경의 문제부터 포함해서 조리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것이 지금의 어떤 농촌과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런 정도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는 당시의 생산력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 또 하나 있다. 후치와 함께 발견된 이 바퀴는 현재 일부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것을 이용해 원주율을 계산하면 원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둥그스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벌레 모양을 복원하면 직경이 약 1.6m 가량 됩니다. 직경이요? 네, 1.6m고 이 바퀴 쌀은 이게 1.6m로 볼 때 살은 24개 가량 있었던 것으로 아마 수레의 바퀴치고는 상당히 이게 큰 걸 겁니다. 이 바퀴가 1.6m쯤 되는 경우 그 바퀴를 달고 다니는, 굴리면서 다니는 수레가 어느 정도 크겠는가 하는 거는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발견된 고조선 시대의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사에 활용하기 위해 하늘을 관측했을 뿐 아니라 농사 짓는 땅에 적합하도록 알맞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줄도 알았다. 또 그 당시로는 최첨단 산업이었을 논농사를 짓고 발전된 생산력을 토대로 운송 또한 발전했던 시대였다. 기원전 7세기 중국 제나라 관련 문헌인 관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돈을 주고 조선으로부터 반전 모피와 모피 의류를 사오자는 내용이다. 이것은 제나라가 이 물건들을 조선으로부터 수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일까? 기원전 7세기 제나라는 주변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다. 산동 반도 전체가 제나라의 영토였는데 지금도 이 지역은 개방 정책을 토대로 주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기록에 이 지방에 고인돌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는 사실이다. 큰 돌이 서 있는데 세 개의 돌로 다리를 삼았다는 내용이 탁자식 고인돌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또한 1900년대 초 일본인 학자가 이 지역에서 고인돌을 확인했다는 보고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도 고인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취재팀이 도착한 곳은 산둥성 영성현 성문자 마을. 그러나 고인돌이 서 있었다는 자리에는 이미 커다란 채석장이 들어서 있었다. 1970년대 모택동 시대에 이곳의 고인돌들이 모두 파괴되었다고 한다. 这边那个都有什么样的石头啊？这种石头就是形它形它写的
有多高？是吧？反正能有有西瓜子这么高啊。那有2个江湖，我说一江湖不是2个江，跟着一个西风顶上看东大海。 기원전 7세기 이곳 산등성이에는 고인돌이 서 있었다. 고조선 사람들의 백길이 이곳까지 와 닿았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북한에 있는 고인돌에서 출발해 한반도와 요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무대로 활동했던 우리의 첫 국가, 고조선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사실 고조선은 아직도 그 역사의 대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분단 70년 동안 학문 교류가 불가능했던 터라 남과 북 학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와 해결해야 할 숙제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남과 북 어느 한쪽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 공통의 역사인 고조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 지평을 넓히는 일이자 남북한이 함께 손잡고 해결해 가야 할 시대의 과제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역사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역사를 되찾는 의미 있는 발걸음도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